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부터 살펴볼 텐데요. 세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홍정성 기자, 이경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젯밤에요. 승객 무려 267명이 탄 대형 여객선이 좌초하는 아찔한 사고가 벌어졌었죠.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도 이어질 뻔했는데 먼저 당시 상황을요. 영상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킹 제누비아 족도 충돌한 상황, 선체 절반 이상 섬에 올라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임. 잠시만 기다리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녁에 가다가 그냥 그냥 팍 소리가 났어. 그러다 보니까 우에 있는 짐들인데 이렇게 내려가지고.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여객선이 여기에 섬이 있으면 여기 가다가 이렇게 부딪힌 겁니다. 이 여객선이 제주에서 출발해서 목포로 가는 중이었고, 그러니까 목포 다 가서 그 서해 쪽에 섬 많은 쪽, 네. 거기서 사고가 난 거죠. 맞습니다. 어제 오후 4시 45분쯤 제주에서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총 267명을 태운 대형 여객선이 목포로 출발을 했습니다. 원래 예정대로라면 목포에 밤 9시쯤 도착을 했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목적지를 얼마 남겨주지 않은 상황에서 8시 17분쯤에 암초에 부딪혀서 좌초했다, 이런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여객선이 항로를 이탈해서 항해를 하다가 무인도인 족도 위에 선체가 절반가량 걸려서 올라간 그런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해경은 신고를 받은 지 10분 만에 출동을 해서 급히 구조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 섬에 부딪혀서 저렇게 멈춰선 겁니다. 여객선이. 그러니까 승객들 아까도 편의점인가요? 그 모습 보면 막 물건 떨어지고 굉장히 놀랐었던 것 같은데 일단 인명피해는 없었어요, 다행히. 네, 너무 다행히 인명피해 없었습니다. 해경은 사고 발생 한 3시간여 만에 전원 구조했습니다. 함정과 연안 구조정으로 이 승객들을 차례로 옮겼고요. 그렇게 해서 밤 11시 27분에 모든 구조를 완료했는데요. 이 승객들이 목포 해경 전용 부두로 이송을 해서 오전 7시쯤에는 안전 확인 받고 신원 확인 절차 받아서, 사실 이 여객선 안에 몸만 타신 사람만 탄 분도 계시지만 차량을 실었거나 아니면 그렇죠. 화물을 실은 분들도 카페니까.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도 다 신원 확인 거쳐서 여객선에서 수령하고 귀가를 했고요. 일부분들은 물론 너무 놀라시기도 했고 부딪히는 순간에 허리가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 뭐 또 신경쇠약 뭐 이런 걸 호소하는 분들은 계셨지만 그래도 중증 이상의 어떤 상처를 입거나 후유증을 남긴 이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현재까지는 파악되고 있습니다. 차가 급정거를 해도 몸에 충격이 상당하죠. 그런데 이 멈춰있는 섬에 그냥 부딪힌 거니까 충격이 상당했을 것 같은데 당시에 승객들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진짜로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좌초되는 순간에 이 쿠구궁 하는 그런 소리가 났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보시다시피 편의점에 있는 가판대가 쓰러질 정도로 이 어느 정도 충격이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승객들도 동시에 이제 어쨌든 쿵 소리, 굉음 소리가 났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밀려가는 이제 그런 느낌도 받았다라고 이제 하고 있거든요. 정말 다행인 건 그때 당시에 뭐 내부 침수라든지 그다음에 화재의 징후가 없었고, 그리고 해상이 잔잔해서 즉각적인 침몰 위험을 피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소식을 처음에 접했을 때 많은 분들이 세월호 사건 아마 생각을 하실 정도로 깜짝 놀라는 사건인데, 이렇게 인명 피해가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승객들이요 굉장히 침착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큰 혼란 없이 승객 전원이 무사히 구조된 것은 승객들의 차분한 대응 덕분이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경이 구조 작업에 나서니까 선내에는 노약자와 어린이부터 순차적으로 이동하겠다, 이런 내용의 안내 방송이 나왔고 이걸 승객들이 아주 잘 따라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승객들이 모두 구명조끼를 입고 배 뒤편으로 질서정연하게 이동해서 자기 순서를 차례차례 기다렸다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6차례에 걸쳐서 해경 함정을 나눠서 타고 모두 부두로 들어올 수 있었다고 하고요. 일부 승객들은 무사히 이제 육지에 도착하자마자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두 손을 붙잡고. 많이 놀랐던 거예요. 그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여객선은 일단
일단은 뭐 철수가 된 건가요? 어떤 상황입니까? 네, 이 목포 해경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일단 이 선사에서 동원한 그 배에 회사에서 동원한 예인선 4척이 만조 시간, 말하자면 물이 차야지 좀 끌어내리기가 그렇죠. 쉽잖아요. 만조 예. 시간에 맞춰서 이 선미에다가 예인줄을 연결해서 끌어내렸다고 해요. 그런데 다행히도 또 이 배에 이 어떤 구멍이라든가 누수가 없어서 섬에서 이제 걸터 앉았었잖아요. 내려온 다음부터는 자력으로 운행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온 시간이 사고 처음 발생해서부터는 9시간 27분 만인 오늘 오전 4시, 그러니까 오전 5시 44분에 이 목포 사막부두로 돌아왔습니다. 예, 그렇다면 왜 이런 사고가 났을지 아무리 밤이라고 하더라고요. 육안으로 저 앞에 섬이 있는데 육안으로 안 보일 리가 없거든요. 이 부분이 왜 항로를 이탈한 겁니까? 네, 당시 조종을 맡고 있던 해당 항해사는 오늘 경찰 조사에서 네. 휴대전화로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방향을 바꿔야 하는 지점을 놓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사고가 난 구간은 사실 안전을 위해서 속도를 더 낮추고 조종에 더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구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 항해사는 당시 자동 항법 자체에 조종을 맡기고 휴대전화를 좀 들여다보고 있었던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이 과정에서 방향을 바꿔야 하는 지점을 놓쳤고 결국 여객선이 기존 항로를 3km 정도 이탈해서 예. 무인도와 충돌하게 되는 이런 사고를 겪게 된 겁니다. 이렇게 여객선 좌초를 유발한 과실이 드러나게 되면서 경찰은 해당 항해사와 선장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예, 이게 황당한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휴대전화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배를 조종하는 사람이. 이 지역 같은 경우 보면 여기 보면은 서해나 남해 쪽이 섬이 워낙 많아가지고 자동 항법 자체, 자동으로 배가 가는 시스템을 하면 안 되고 사람이 직접 육안으로 보면서 수동으로 운전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은 곳이. 이게 지형적으로 굉장히 힘든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망망대해서도 휴대전화 보면 안 되지만 특히나 여기는 이 해로가 좁고 말씀하신 것처럼 섬들도 많아서 예. 원래 그 항로에서 조금만 이탈해도 섬에 부딪힐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동 항법도 금지된 곳인데 여기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고 예. 네, 그렇다 보니까 김유진 아나운서 말씀하신 것처럼 변침, 말하자면 방향을 딱 전환해야 되는 그 타이밍을 놓친 거죠. 딱 놓치니까 바로 그냥 섬에 족도에 올라가서 이렇게 걸터 앉는 예. 이런 상황이 된 건데요. 하다 보니까 지금 해경 경찰청장이 이것은 명백하게 선장 또 1등 항해사의 과실로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선장은 조타실을 일단 비운 걸로 보이고 항해사는 휴대전화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완전한 조사가 끝난 건 아니지만 브리핑이 있습니다. 원인을 좀 뭘로 보고 있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자동 조타가 안 되는 구간인데 이 이랑사나 인도네시아 조타수가 무슨 이유로 이거를 수동으로 바꾸지 않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니 이랑사는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뉴스를 보고 있었다. 근데 이거는 본인이 하는 진술일 뿐이고요. 아무튼 이게 저희는 이제 중과실로 보고 있습니다. 목포 해경에서도 그 부분을 주목해서 보고 있네요. 뉴스를 보고 있었다. 이거 진술 번복된 거여가지고 꼼꼼하게 따져보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경민 변호사, 이들이 현재까지 수준에서 대형 사고로 번질 뻔했는데 어떻게 처벌될 수가 있습니까? 일단은 그 타가 이제 먹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방향을 전환하려고 했는데 기계에 어떻게 보면 오류가 있었다라는 식으로 했다가 예. 뒤에 이제 해경이 추궁했을 때는 본인이 뭐 이제 당시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라고 자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진술이 바뀌고 앞으로도 이렇게 뭔가 말을 맞출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긴급 체포를 하게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당연한 수순으로 구속영장 청구가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항해사나 이 조타수 같은 경우에는 이 승객들의 이 생명이나 신체를 보호할 주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중과실로 선박이 좌초되게 했을 때는 중과실 선박 좌초죄가 되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승객이 상해까지 있게 되면은 업무상 아니면 중과실 치상죄까지도 지금 이제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참 그렇게 안전 강조를 해도 이게 계속해서 이런 일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다음 소식은요. 배우 김우빈 씨와 신민아 씨가 사귀는 사이였죠. 꽤 오래 사귀었는데 맞습니다. 결혼합니까?
맞습니다. 이게 정말 오지랖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두 사람 모두의 팬으로서 이렇게나 잘 어울리는데 왜 결혼을 안 할까? 이런 생각을 쭉 해왔거든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공개 연애 10년 만에 드디어 10년이요? 결혼식을 올린다. 예. 그런 소식이 지금 전해졌습니다. 신민아 씨와 김우빈 씨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5년에 한 의류 브랜드 모델로 함께 활동을 하면서 인연을 맺게 됐는데요. 예. 당시 열애설이 나자마자 양측은 열애 2개월째다 이렇게 쿨하게 인정을 했어요. 이후 약 10년간 정말 공개 연애를 이어오면서 연예계 대표 장수 커플로 자리 잡았었는데요. 예. 그리고 바로 오늘 두 사람의 연내에 결혼식을 올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소속사에 따르면 두 사람이 서로의 동반자가 되기로 약속했다라면서 예. 결혼식은 다음 달이죠. 12월에 신라호텔에서 양가 친척과 가까운 지인만 초대해서 예.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예, 무려 10년을 연애를 해왔다. 참 이거 10년 유지하기도 쉽지 않은데 이들에게도 뭐 물론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10년 열애도 대단한데 사실은 이제 한 2015년 5월쯤에 두 사람이 의류 광고를 찍고 이때 알게 돼서 굉장히 좀 빠르게 한 7월 요 정도부터 사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귀고 나서 만 2년이 되기 전에 2017년 5월경에 이 김우빈 씨가 비인두암 이 그렇죠. 발병을 확인하게 예, 예, 됩니다. 예. 그런데 이 이제 연인이 이렇게 병에 걸렸다. 이럴 때 다 내일을 내려놓고 다 간병에 집중하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혼한 네. 사이도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데 사귀고 나서 2년 만에 발병했는데 그로부터 2년 동안 신민아 씨가 이 간호에 집중을 했습니다. 이 예. 부분이 상당히 그때 당시에 연예가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두 사람을 더 응원하고 그 김우빈 씨 완쾌했으면 좋겠다. 신민아 씨를 봐서도 완쾌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좀 뜨겁게 응원을 했던 예. 그런 사이였는데 어떻게 보면 그 큰 위기를 함께 겪었기 때문에 저는 더 돈독해져서 이렇게 10년 동안 변하지 않고 결혼까지 오게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 참 병가노라는 게 쉽지 않은데 결혼도 안 한 연인 사이에서 그렇게 김우빈 씨를 돌봤던 거예요. 또 특히나 이 커플이 대중들의 지지를 많이 받기도 했는데 공개 데이트 이런 것도 하고 다른 커플들하고는 좀 많이 달랐어요. 그렇습니다. 뭐 김우빈 씨 만약에 병원 간다 그러면 별 일정 없으면 병원도 꼭 동행했다 그래요. 이 병원 데이트 이걸 데이트라고 저는 하고 싶고요. 병원 또, 데이트. 네. 예. 뿐만이 아니라 만약 좀 낫고 나서도요. 뭐 프랑스 파리도 가고 일본 도쿄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많은 연인들이 다 좀 특히 연예인들이 비공개 연애 하잖아요. 몰래 하다가 이제 열애설이 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두 사람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 모습들을 대중 앞에 공개를 했었어요. 예.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들이 또 더 많은 분들의 응원을 받았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또 이 두 분이 좀 비슷한 게 많아요. 둘 다 연예계에서 착하다, 정말 품성 좋다, 성품이? 네 성품 좋다 이런 얘기도 듣고요. 예. 그거에 걸맞게 두 사람이 각자 또 굉장히 소외계층을 위한다든가 암 환자들을 위한다든가 이런 기부활동, 자선 활동도 많이 합니다. 예. 그런 보기 좋은 연애 끝에 결실을 맺게 돼서 더 보기가 좋네요. 예, 자료 사진을 저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두 커플 참 선남선녀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런데 갑자기 결혼을 발표해서 그런가요? 뭔가 좀 뭐 의심 이런 얘기 나온다는데 무슨 얘기예요? 조금 식상한 의심설이 또 이번에 나왔습니다. 한 달, 두 달 전까지도 아무 말 없었는데 혹시 임신, 혼전 임신 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소속사가 얘기합니다. 예. 절대 아니다. 사실 또 그럴 좀 시간도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 김우빈 씨가 드라마에서 굉장히 또 이 요정 그 램프의 요정 진이로 분해서 굉장히 연기도 좋았고 그 뒤에 지금 CF가 물밀듯 밀려들고 있고 그중에서 흔히 광고하지 않았던 선박 광고가요. 막 1000만 뷰를 돌파하고 저희 방송 전에 나온 그 광고. 네, 예. 그리고 또 다른 또 예능에도 또 요즘 출연하고 있고 또 신민아 씨도 드라마 연기하고 둘 다 너무 바빴고 결혼하고도 계속 연기한다고 하니까 응원 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임신 사실을 빌미로 이제 손흥민 선수가 협박을 당했었죠. 그 일당의 재판이 시작이 됐는데 여기에 손흥민 선수가 증인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과거 영상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공갈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여전히 손 선수와 임신했다고 주장하시나요? 협박은 두 분이 공모한 건가요? 손 선수가 나한테 불응한 거 사실이라고 주장하십니까?
초음파 사진이 조작된 겁니까? 손흥민 선수 측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여전히 임신했다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협박 공모하신 거 맞을까요? 손흥민 선수 측에게 하실 말씀 없으실까요? 혐의 인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7천만 원 추가로 요구하신 거 맞을까요? 이유 죄송합니다. 낙태 동영도 사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죄송합니다. 이들의 재판이 어제 열렸는데 이 자리에 그 손흥민 선수가 출석을 한 겁니다. 왜 직접 나온 거예요? 맞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을 했다면서 협박을 해서 3억 원을 가로챈 양모 씨 재판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어제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됐기 때문에 방청은 불가능했는데요. 어제 재판을 마치고 나온 손흥민 측 대리인은 협박 공갈에 대해서 어떤 취지로 말했는지,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떠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을 협박한 사람 그 자리에 나온 건데 그러면 양측이 이렇게 얼굴을 대면한 상황이 펼쳐진 겁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좀 관심사였는데 손흥민 씨 피해자인 거잖아요. 그렇죠. 3억 원을 뜯긴 피해자다 보니까 이 손흥민 씨가 증언을 하는 그 순간에는 이 양 씨가 다른 방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대면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는 당연해 보입니다. 지금 이 사건이 알려진 게 벌써 5개월 전에 그러니까 또 특히나 임신 뭐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 당시에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그때 이제 알려졌을 때 지난해 6월부터의 얘기가 다 전해졌죠. 지난해 6월에 이 양 씨가 손흥민 씨 측에 아이를 임신했다 초음파 사진을 보냈고 그렇게 해서 손흥민 씨 측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를 따지거나 확인하지 않고 그 자체로 3억 원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올해 지난 3월, 5월에 이 양 씨의 12살 많은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용 씨가 있는데 이 용 씨가 내가 이런 사실 다 알고 있는데 손흥민 씨 가족에게 또 팬들에게 이거 알린다 이렇게 협박하면서 7천만 원을 그랬죠. 요구했는데 이건 미수에 그쳤죠. 그러면 이경민 변호사 지금 분리해서 재판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원래 이런 사건에서는 이렇게 분리해서 진행을 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양 씨가 있고 용모 씨 이렇게 두 명이 있는 건데 지금 공범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지금 3월에서 5월, 올해 3월에서 5월에 있었던 그 7천만 원 공갈 미수 사건,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양모 씨가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모 씨가 인정을 하지 않고 있고, 근데 용모 씨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하는 그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 증거조사, 그러니까 증인신문할 때 어차피 인정을 하니까 증인신문을 할 필요가 없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양모 씨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서 이제 직접적으로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당 사이에서 지금 말이 다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모 씨가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이제 피해자로서 증인 신문에 나와서 이제 진술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정을 하고 있는 그 공범에 대해서만 변론 분리를 시켜놓고요. 증거 조사가 이제 끝나게 되면 다시 이제 변론을 병합을 시켜가지고 한꺼번에 같이 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재판 속도가 상당히 좀 빠르다는 평가가 있던데 실제로 좀 빠른가요, 속도가? 그렇습니다. 이 증거 조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피해자 증인 신문이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손흥민 선수가 한국에 들어온 김에 이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사실 공범은 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인정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 사실관계를 종합하게 되면 아마 조심스럽지만 2개월 내에는 아마 재판이 2개월 내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 이제 끝나서 이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두 사람이 구속 기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6개월 내에 선고를 하지 않으면 또 석방을 해야 되거든요.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렇게는 또 할 수는 없어가지고 아마 빠르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2개월 내에는 아마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도 빨리 결론이 나는 게 오히려 본인 생활하는 데 좋을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 축구 때문에 뭐 굉장히 바쁘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재판에 출석하기 전날에도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국가대표 A매치 가나전에 출전을 했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는 선발 출전을 해서 후반에 교체돼서 나오기 전까지 62분 정도 굉장히 활약을 했고요. 한국은 가나를 상대로 이날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에 앞서서 지난주 금요일에는 또 대전에서 볼리비아 대표팀과 또 A매치 경기가 있었거든요. 손흥민 선수는 이 경기에도 출전을 했고 여기서는 특히 결승골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일주일 사이에 A매치 2경기 뛰었고요. 또 재판까지 있었잖아요. 손흥민 선수에게는 몸도 마음도 굉장히 바쁜 한 주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A매치뿐만 아니라 지금 손흥민 선수가 미국의 이제 클럽에 소속돼 있는데 여기도 준결승인가요? 그럼 경기를 앞두고 있다면서요? 오늘 23일에 서부 컨퍼런스 준결승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이제 가나전이나 볼리비아전 때 후반부만 나오다 보니까 혹시 이거 그 다음 날 가나전 다음 날 재판 가느라고 조금 경기 들뛰게 해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홍명보 감독이 그렇지 않다. 이 이제 그 준결승전에서 좋은 기량으로 또 활약하라고 좀 체력을 조절해줬다 이렇게 얘기했고 손흥민 선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국가대표로서 이 자리가 제일 중요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지금 저는 우승을 꿈꾼다. 내가 만약에 우승을 꿈꾸지 않는다. 저는 그때 축구를 그만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국가대표로서 A매치에 내가 참가한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또 예. 강조를 하면서 우리 국내 팬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이 책임감만큼은 참 칭찬해 줄 만한데 경기 이후에 직접 또 팬들에게 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손흥민 선수 평소에도 팬들에게 잘하고 이렇게 이제 감사를 표시를 많이 했는데 이 경기가 끝나고 나서도 19일에 이제 SNS 상으로 이 11월에 특히나 이제 A매치를 했을 때 너무나 날씨가 추웠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날씨가 추웠음에도 불구하고 팬분들의 이런 응원 덕분에 뜨거운 함성 덕분에 마음만은 따뜻했던 그런 캠프였던 것 같다라고 이제 입장을 밝혔고요. 그러면서 추가로 이제 연말 연휴에 따뜻하게 잘 보내시고 그리고 감기도 조심하시길 바란다. 이렇게 이제 감사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예. 다음 소식은 중일 갈등이 수그러들 여지가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국의 국민적인 감정도 점점 적대적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 불똥이 어떻게 보면 엉뚱한 대로 튀고 있어요. 우리 아이돌 그룹에게 이게 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중국과 일본의 갈등으로 뜻하지 않게 우리나라 걸그룹인 에스파에게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에스파는 다음 달에 일본 NH 방송국에서 하는 연말 특집 프로그램이죠. 홍백 가합에 출연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예. 이 홍백 가합전이라는 게 일본을 대표하는 연말 가요 프로그램으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 올해 홍백 가합에 에스파가 나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 출연을 취소해야 한다 이런 내용의 청원이 글로벌 청원 플랫폼에 올라왔다고 합니다. 예. 그룹 에스파의 구성을 보면 한국인 멤버 2명에 일본인 멤버, 중국인 멤버 이렇게 구성이 돼 중국인이 있거든요. 있군요. 예. 네, 바로 그 중국인 멤버 닝닝을 겨냥한 청원이었습니다. 최근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 일본의 군사적 개입을 시사하는 그런 발언을 했잖아요. 예. 이 발언으로 촉발된 양국의 갈등이 이제는 연예계로까지 영향을 미치는 모양새입니다. 에스파의 홍박 가합을 출연을 취소해달라 이런 내용의 청원에 대해서 한 해의 마지막에 일본 국민 모두가 즐기는 이 축제에 에스파가 출연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없다. 예. 이런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고 하고요. 이 청원은 하루 만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은 데 이어서 예. 오늘 오전 기준으로는 8만 명 넘게 동의를 표한 상태인 것으로 예.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대 국가에 대한 반감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현상인데 이제 8만 명을 돌파했어요. 그런데 이 NHK에서 한 홍백가합전 이것이 뭐 잘은 모르지만 저희가 그냥 대강 알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매해 마지막 날 12월 31일에 시작해서 1월 1일에 끝나는 거예요. 그 밤에.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함께 새해를 맞는 일본의 어떤 슈퍼볼 격의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에 누가 나왔냐 올해 무슨 노래를 불렀냐 이거가 올해 이런 일본뿐 아니라 아시아에서 특히나 이제 일본 중심이지만 누가 인기 가수였고 누가 어떤 노래가 인기곡이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건데 그래요? 올해 예. 무려 76회째예요. 근데 우리가 가수 조용필 가왕을 설명할 때 빼놓지 않는 설명이 1987년 한국 가수 최초로 NHK 홍백가합전 출연, 맞아요. 4회 연속 예. 출연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이게 이제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인기의 척도인데 에스파가 못 가게 된다. 이 부분이 그래서 민감한 겁니다. 예. 여기 이제 중국인 멤버 이름이 이제 닝닝인데 이 닝닝의 과거 발언까지 지금 뭐 끌어와가지고 좀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닝닝이 2022년에 팬들과 소통하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특이한 모양의 조명을 샀다라고 공개를 하면서 예. 예쁜 조명을 샀다 어떠냐 이렇게 팬들에게 반응을 물었는데요. 이를 두고 일본 네티즌들이 이 조명이 원자폭탄이 터질 때 생기는 버섯 구름을 연상하게 하는 모양이다. 예.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번에 닝닝이 중국 국적이라는 사실이 또 한 번 이 중일 갈등과 맞물려서 또 도마 위에 오른 모습인데요. 예. 이번 에스파 출연 취소 청원과 관련해서 홍콩의 한 언론은
이런 보도를 내기도 했습니다. 에스파가 최근 중일 외교 긴장 국면의 최대 피해자다. 예.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에스파가 예정대로 무대에 설 수 있는지가 앞으로 중일 관계 긴장도를 가늠하는 풍향계가 될 수 있다. 예. 이런 분석을 내놓은 기사였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중국에서는 어떤 흐름이 있느냐. 중국에 진출한 일본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본 연예인들은 상당히 지금 곤란한 상황에 빠졌어요. 그렇죠. 중국에서 무려 25년 동안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야노코지라는 이제 배우가 있는데 굉장히 좀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바로 25년 전에 처음에 혼자 왔는데 그때는 어색했는데 이제는 내 제2의 고향이다. 집이라는 의미를 나에게 다시 줬다 하면서 요번에 이게 대만이 또 이 중심에 있잖아요. 그걸 의식한 듯이 나는 하나의 중국을 말하자면 대만을 중국 땅으로 좀 인정 지지하는 거죠. 예. 나는 하나의 중국을 영원히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요. 또 일본의 혼성 그룹이 있는데 가르니 델리아라고 여기에 마리아라는 멤버도 마찬가지로 중국은 영원히 나의 제2의 고향이다. 또 영원히 하나의 중국을 응원한다. 이런 글들을 올리면서 예. 중국 내에서의 활동의 어떤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안전망을 확보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스로 중국에 대한 그런 생각을 검증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또 하나요. 지금 중국군에서는 아예 군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노래하고 랩을 만들어서 뭐 일본 대만을 위협하는 노래까지 불렀습니다. 그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小的精灵自我治疗穿空战机的轰鸣卷起战斗的狂敌人你们都别太狂不练经费断送了本领岂容你们再次嚣张敬酒不吃吃罚酒你最好乖乖举手投降子弹能穿过胸膛却难以打破信仰那是一粒在东方红星闪耀的光芒 랩 내용을 보면 건방 떨지 말라는 가사가 나오죠. 이게 말해서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좀 감이 옵니다. 그렇습니다. 중국 군대에서 이제 일본을 상대로 이제 노골적으로 어떻게 보면 경고를 하는 그런 영상을 SNS에 올린 건데 지금 제목도 이제 건방 떨지 마라는 제목이고요. 그리고 랩 내용에서도 뭐 비행하는 모습, 사격 훈련하는 모습도 나오지만 뭐 혹독한 훈련과 정밀 비행으로 단련된 실력인데 너희가 여기서 함부로 날뛰게 놔두겠느냐? 건방 떨지 마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예. 이런 내용과 더불어서 뭐 다른 이제 뭐 동부 정부나 중부 정부 공군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내용의 경고성의 이런 SNS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예, 중국과 일본이 이렇게 부딪히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덕을 보는 부분이 생긴다면서요. 네, 지금 관광업계가 특히 관광. 그런데요. 예. 네, 이제 중국에서 여행 자제령이 내렸잖아요. 게다가 중국의 주요 항공사들이 이 항공권 이거 쉽지 않은데 무료 취소, 무료 변경을 해주겠다고 하니까 예. 취소 비율이 60%, 70%까지 높아졌습니다. 그랬더니 또 일본의 반응이 매너 없는 중국 관광객들 오지 않아서 좋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도 중국 가지 않을게. 이렇게 되면서 근데 지금 연말에 한창 연말 마무리하면서 새해 맞이하면서 어디 여행 갈까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나 봅니다. 그러면서 택하는 게 오히려 중국인들도 일본인들도 그 대안으로 지금 한국을 택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지금 중국 관광객이 단체 관광에 한해서도 무비자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까지 합해져서 지금 한국 관광업계가 지금 특수를 누리는 상황이 된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7일에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으로 지금 중국이 연이어서 이런 정책들, 규제책을 계속적으로 어제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더 내놓을지 어떻게 뭐 봉합이 되는 건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갈 텐데 6년 7개월 만에 패스트트랙 사건의 1심 결론이 나왔습니다. 당시 어떤 사건이었는지 영상 보고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주시고 했잖아. 빨리. 내가 어제 무슨 가만히 있었지. 단순하게 저를 방에서 못 나가게 막고 계실 뿐입니다. 저는 여기 창문을 뜯어서라도 나갈 수 있도록 지금 경찰과 소방에게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재판은 지금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민주당의 의회 독주, 폭주를 막아서느냐 마느냐의 재판입니다.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네 분 나오셨습니다. 서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성치훈 전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철현 전 국립정책연구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조금 전에 법원에서 1심 선고가 났습니다. 정리해드리면 나경원 의원과 송원석 의원 모두 벌금형을 받았고요. 하지만은 의원직 상실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원직을 유지하는 법률형이 나왔습니다.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는 검찰이 2년을 구형했지만 벌금 2,400만 원. 그리고 송원석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벌금 1,150만 원. 벌금 500만 원 넘으면 이거 의원직 상실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시겠지만 이게 여기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일단 국회의원으로서는 의원직을 유지하느냐 마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오늘 판시를 보면은 재판부가 상당히 공소 사실을 모두 다 인정을 하긴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법 사항이죠. 패스트트랙 부분이라든지 공무집행을 방해한 부분들 모두 다 위법 사항이 다분하고 이걸 어떤 국회의원으로의 저항권으로 보기는 쉽지 않다라고 했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위법 방해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법원이 의원직에 대한 상실에 대한 결정은 하지 않았던 것이죠. 합산을 보면 저도 2,400만 원, 벌금이 1,150만 원이면 사실상 의원직 상실한 줄 알았죠. 그런데 분리 선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국회법상에 있어서는 나경원 의원뿐만 아니라 나머지 패스트트랙으로 이 재판을 받은 의원들에 대해서는 다 40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그러니까 500만 원 이하의 어떤 선고를 함으로써 의원직 상실을 면하게끔 판단을 내려서 저는 사실 법원이 이게 6년 전 일입니다. 국회 회기로 따지면 지금 22대인데 20대 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6년 전의 일을 가지고 의원직의 상실에 이르는 어떤 결정을 하기는 부담스럽지 않았냐. 그래서 저는 합산은 2,400만 원이라는 전체 벌금형은 해서 경고는 줬으나 의원직 상실의 부분은 좀 면하게 좀 부담을 좀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법 위반을 적용하면 500만 원 이상이 되야 되는데 국회법 위반에 대해서 500만 원 다 미치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걸 합쳐서 저렇게 벌금형이 늘어났다는 건데 그러면서 재판부가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이게 6년 7개월 전의 일이니까 그동안에 이제 선거들을 거치면서 피고인들이 좀 피해를 봤다. 이런 거를 참작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치러진 21대 그때 총선 때 나경원 원내대표가 낙선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으로 어떤 재판부 입장은 어쨌든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회의를 물리력으로 막으려고 한 것은 국회법 위반은 맞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이 충분히 그렇게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걸 인정한다고 보이거든요. 저는 나름대로 재판부에서는 정치적 정당 방해를 저는 인정했다고 보이는 부분이 어쨌든 양형 참작 사유를 보면 그때 당시에 준연동형 비례제라는 성법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이 군소정당하고 야합해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처리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자유한국당으로 볼 때는 그 회의를 막아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고도 남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신속 처리 안건으로 일방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그때 당시에 합헌이긴 하지만 헌법재판관 9분들 중에서 4분이 그 부분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이번에 양형에 다 반영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도 현장에 있었긴 하지만 계속 있었는데 그때 상대 상황을 보면 이것이 정말 단순하고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아마 우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선거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었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공수처법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을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아마 자유한국당이 그 여러 가지 부분들을 안 된다고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회의를 여러 항사로 옮기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그 부분을 찾고 있었는데 우연하게 국회의원과 7층에서 백혜련 의원의 보좌관이 그 의안을 내는 걸 발견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걸 막아서게 됐는데 갑자기 이리저리 이제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막아선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 우발적으로 벌어진 상황이었고 3일 뒤에 직접적으로 의안을 접수하지 않고 메일로도 접수가 가능했거든요. 전자 발의 입법 시스템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싱겁게 끝난 그냥 해프닝과 같은 사건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여야 원내대표들이 만나서 얼마든지 좀 대화하면 국회 안에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었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사법 영역에 가서 저런 식으로 어떤 결론이 내려가진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송치부님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이 사건이요? 그러게 말입니다. 너무 오래 끌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는 우발적인 상황이었다라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저 당시에 현장에 있었거든요. 저도 그 당시에 국회 보좌진이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3일 내내 저런 몸싸움이 벌어졌고요. 그러니까 의원과를 점거했고
그리고 당시에 그 의원들 국민의힘 의원 소속 의원 중에서는 팩스로 보내니까 팩스를 찢어버리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뭔가 이런 행위들이 사실 국회 선진화법이란 게 2012년 이전까지 사실 국회가 몸싸움이 참 많았잖아요. 예. 그런 것들 때문에 국민들께서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많았고 2012년 그때 국회 때는 뭔가 국회 그 회의장에서 최루탄까지 터지는 뭐 그런 일들까지 있었기 때문에 뭔가 여야가 합의해서 한쪽 정당이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여야 모두가 합의해서 이제 우리 몸싸움은 하지 말자. 물리적 충돌은 하지 말자라고 결의를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9년까지 사실 7년이나 걸리는 7년 동안이나 그런 몸싸움이 없었고 사실 2019년 그 이후에도 몸싸움은 없지 않습니까? 국민들께서 만약에 이 규칙이 깨지게 된다면 또다시 국회 회의장 내부에서 의원들끼리 몸싸움하고 치고박는 그런 모습들을 또 보시게 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법원이 물론 의원직 상실은 면하게 해줬지만 매우 중한 유죄 판결을 내려준 것이 이렇게 싸우는 것, 본인들이 만든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엄하게 판결한 것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럼 이준호 대변인 지금 뭐 나경원 의원이나 송원석 원내대표는 이제 뭐 1심이긴 합니다만 뭐 족쇄를 어느 정도 덜어낸 겁니까? 그렇죠. 이제 2심에 올라가게 되면 이거보다 더 벌금이 낮아지는 것밖에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훨씬 더 낮아질 거고 아마 한 절반 정도 수준이 낮아지거나 아니면 아예 벌금이 아예 없어지는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의미를 부여한다 그러면 국회 선진화법이 사실상 이제 선언적인 입법이어서 뭐 식물 입법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대상자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을 한테 적용시키기가 좀 껄끄럽다 해서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국회의원들을 제재하는 입법이 실효성 있는 입법이다라는 것이 이번에 한번 처음으로 이제 증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여야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대상이 많긴 하지만 다음 주에 또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선고가 나오거든요. 패스트트랙 관련돼 가지고 과연 이제 여야 구분 없이 공정하게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국민의힘과 똑같은 수준의 어떤 벌금이 나올지 지켜볼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이 따라온 것 같아요. 그 공판에. 그런데 소란을 좀 일으켰습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감치 조치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저희가 영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십니까? 왜 오신 겁니까? 자, 거부를 합니다. 거부했고요.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만 볼 수가 있습니다. 퇴정하십시오. 네. 퇴정하십시오. 지금 명합니다. 나가십시오. 나가십시오. 말씀하시면 감시합니다. 나가십시오. 자, 감시합니다. 감시합니다. 그 구검 장소에다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시합니다. 감시합니다. 옆에 계신 분은 왜 있습니까? 나가십시오. 보신 대로 어제 상황을 그대로 저희가 굉장히 좀 길게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재판부가 왜 왔느냐고 묻고 뭔가를 얘기하려니까 안 된다고 하니까 계속 뭔가를 얘기하려고 하다 통제에 따르지 않다가 결국에 감치되는 상황이에요. 변호인단이. 그러니까 이제 이 그 법원의 이 재판부의 그 가장 그 진행에 대한 결정권은 판사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 판사가 이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는 정하는 것이고 이 재판정 내에 있어서의 그러니까 그 안에 법정 질서 부분도 판사가 결정을 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따라야 되는 것이고 사실상 그 이 김용현 측 변호인들이 방청권도 없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사실 나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법률과 절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김용현 측 변호인들이 그냥 여기에 대해서 난동을 부리는 격이죠. 판사의 말에 따라야 되는 게 그 규칙 아니겠습니까? 왜 사회 규칙을 어기고 저기서 계속해서 제가 한 말씀 하겠다라고 하니까 판사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퇴정을 명령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따르지 않았고 그래서 감치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니까 구금에 의한 감치 이 부분을 명령을 했어요. 근데 이제 김용현 측 변호인이 이진관 판사뿐만 아니라 지기현 판사 쪽에 어떤 변호를 할 때도 그냥 계속해서 본인들 얘기를 합니다. 아, 그래요? 거기에서 그냥 풀어놔 버리니까 이 재판정 와서도 이렇게 해도 되는지 아는 거예요. 결국에는 저는 사실 이 법원에 대한 어떤 존중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는 변호인들 예. 결국에는 그 피고인이나 변호인이나 법치 질서에 대한 불감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단호하게 다른 예. 재판부도 좀 이진관 판사를 좀 이렇게 본받아서 이 법정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어떤 존엄, 그다음에 무게감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예. 이게 좀 쉬운 말로 얘기하면 버릇이 나빠진 거죠. 지금 재판을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원래 재판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감이 없어서 저희 좀 힘들긴 한데, 그러니까 동석을 요청했다고 해요, 변호인이. 근데 재판부에서 그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청을 와서 무언가를 얘기하겠다고 하는 거. 김 의원께서 이거 들어줬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뭐 일단 빈 방청석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네. 충분히 변호인들이 어떤 이의 제기를 하면 저는 한 번쯤은 들어줄 이유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3대 특검이었던 우리 판사님들을 보면 지기현 판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말랑말랑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변호인들이 여러 가지 이의 제기를 할 때 그러한 것들도 충분히 듣고 또 어떤 일정을 잡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금 타협적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진관 판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살벌하게 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변호사들 입장에서 볼 때는 벌써 어느 정도 결론을 정해놓고 그냥 형식적으로 재판을 끌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야? 변호인들이 또는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이 제기에 대해서 한 번도 받아주지를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의 어떤 변호인들이 볼 때는 가장 다른 어떤 3대 특검의 피고인들 변호인 중에서는 가장 조금 터프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3대 특검의 어떤 김건희 여사 쪽의 어떤 변호인들을 보면 제일 조금 양순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피고인들의 성향에 따라서 변호인들도 좀 따라가는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김용현 전 장관의 어떤 변호사도 굉장히 좀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데 예.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어떤 재판 전략에 있어서 그냥 판사가 주도하는데 끌려가지 않겠다. 나름대로 판사하고도 굉장히 기싸움을 강하게 해서 예. 어느 정도 어떤 사법적인 예단 또는 결론을 정해놓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바꾸겠다. 또는 만약에 계속적으로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예. 이 부분을 나름대로 여론 재판으로 좀 끌고 가겠다 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용현 전 장관의 아마 변호인들은 나름대로 예. 어떤 법리적으로도 다투지만 재판관들이 어느 정도 결론을 정해놓고 있는 부분들도 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 재판으로 또 여론 재판으로 나름대로 나중에 활용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예. 그런 복선이 좀 깔려 있다 그래 보입니다. 이게 중계가 되기 때문에요. 예. 뒷부분에 하나 더 영상이 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이제 그 감치에서 풀려났습니다. 어떤 이유로 해가지고 감치되지 서울구치소로 가지 않고 나서 이 변호인이 어떻게 좀 반응이 나왔는지 그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팀에 대적하는 놈들은 무조건 죽습니다. 이제 이진관 있는 죽었어 이거. 여러분들 이진관이가 벌벌벌 떠는 걸 보셨어야 돼요. 걔 약한 놈입니다. 그거 진관이 그거 전문 용어로 뭣도 아닌데 엄청 유색을 떨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유튜브에서 저런 방송을 한 건데, 글쎄요, 성실님, 보통의 피고인의 변호인이라면 판사에게 저렇게 했다고 피고인이 불리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못 하잖아요. 보는 제가 다 부끄럽네요. 그러니까 저런 수준의 사람이 법정을 모독하는,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모독하는 행위를 우리가 모든 국민이 아까 영상을 통해서 전 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저 사람들은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아까 재판장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재판장이었죠.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증인으로서 김용현 전 장관이 온 것이기 때문에 마치 아마 호도할 겁니다. 저쪽은 아마 우니 왜 변호인을 못 들어가게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을 것 같은데 네. 그 재판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재판이었고 증인으로 김용현 전 장관이 온 것이기 때문에 변호인을 동석시킬 의무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석을 거부한 것이고, 근데 동석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변호인들이 마치 난입을 해가지고 발언권을 얻고 발언을 하려고 하니까 그걸 제지한 거고, 제지에 따르지 않으니까 감추한 거고, 아주 정상적인 그 절차에 따라서 전 이진관 판사가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아까 그 지기현 판사와의 분위기 차이를 좀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글쎄요, 일반 재판이라면 뭐 지기현 판사처럼 뭐 좀 말랑말랑하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재판에 오면 당연히 양측이 싸우기 때문에 예. 그 분위기를 중재시키기 위한 노력을 판사가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판사 스타일에 따라서. 하지만 이 재판은 뭔 재판입니까? 내란 혐의 재판입니다. 예. 내란 혐의 재판에 있어서 저렇게 이진관 부장판사처럼 저렇게 엄단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지, 예. 저는 지기현 부장판사처럼 그렇게 해서는 그런 말랑말랑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변호인의 저런 발언이나 본인의 그 피고인에게 도움도 되지 않는
고용인에게 도움도 되지 않는 저런 발언들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글쎄요, 김용현 전 장관의 재판에서는 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국민들께서도 좀 아셔야 되지 않을까. 아마 저 변호인들이 다른 사람의 재판에서 저 정도였다면은 예. 김용현 전 장관의 재판에서는 더 했을 것이거든요. 다음에 볼 영상이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데 감치를 한다는 거는 구치소로 보내는 건 줄 알았는데 네. 지금 나오는 거 보면 인적 사항이 제대로 특징이 안 돼서 구치소에서 안 받았다. 이거는 어떤? 재판부에서 이제 감치 명령을 했는데 이 인적 사항을 파악하지 못하고 즉시 감치를 하다 보니까 뭐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름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이 부분을 특정하지 못하면 감치를 못하는 거고 네. 사실상 변호인들의 감치, 그다음에 이 방청객의 감치가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긴 하나 사실 저는 이하성 변호사 이분에 대한 이런 그 행위들이요. 우리가 봐서 알겠지만 이거는 대한민국의 법치 질서를 무시하는 행위잖아요. 네. 어떻게 판사의 명령에 있어서 정당한 그 법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유튜브를 가서 그 지금 해당 이진관 판사에 대해서 정말 네. 망언을 쏟아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누구냐면 자유통일당 정광훈 씨를 따라다니면서 거기서 대선 후보로 나오려고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서부지법 테러 기억하실 겁니다. 예. 그 서부지법 테러를 했던 청년들에 대해서 애국 청년단이다. 내가 변호인을 그 사람들을 하겠다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법치 질서를 부정하는 사람이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감치 명령들의 제도적인 부분을 보완해서 예. 이 부분은 21일 이내에서 저는 그 구류 조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변호사 자격을 계속해서 대한민국에서 유지하게 해주는 게 맞는지 예. 이에 대해서도 대한변협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다. 저는 예.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인적 사항 진술을 거부하고 이게 특정이 안 되면은 감치가 안 된다. 그러면은 이준우 대변인께서는 뭐 영상 보시고 하셨지만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주민번호를 이제 파악하지 않고 이제 감치를 시켰는가 봐요. 근데 네. 감치된 장소에 가서 특정인 신분을 특정하기 위해서 확인했더니 주민번호가 없으니까 다시 주민번호를 확인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합니다. 그때 재판부가 그렇다 그러면 풀어줘라라고 석방 명령을 내요.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서울구치소가 감치를 거부한 것은 아니고 네. 보완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니까 재판부가 내가 보완해주기 어려운 상황인데 재판부로 다시 왔군요. 그렇죠. 예, 네. 내가 보완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주민번호를 알려면 개인정보를 알아야 되는데 그 개인정보를 알기 위해서 뭐 하다 보면 동의를 안 해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도 없을 거예요, 재판부가. 그러다 보니까 이거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면 석방해줘라라고 또 지휘를 해가지고 풀려난 그런 케이스가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제 재판부는 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최대한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재판을 이끄는 거죠. 그렇다면 공정한 재판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판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단이나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단이나 편견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해를 받게 되면 이 재판 결과가 나와도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증인의 변호인으로 온 사람이 한마디만 하겠다 했을 경우에 사실 이건 뭐 이제 본 재판에 이제 재판도 아니고 증인으로 나온 사람의 변호이기 때문에 길어봤자 그건 길지가 않을 거예요. 몇 분 예.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한마디 정도 들어주고 뭐 퇴정을 시키든지 이렇게 했으면 매끄러웠을 건데 예. 그 기회조차 주지 않고 딱 잘라가지고 한두 번 얘기하고 바로 감치시킨 거. 이거는 재판부의 직권 남용 오해를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 저는 재판부가 변호인과 쓸데없는 기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 진실 갖고 싸워야지 기싸움 가지고 시간을 허비하거나 변호인들을 감치하는 직권 남용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홍장원 전 차장이 두 번째로 출석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서 지경 판사가 또 대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뒤에서 비교해서 살펴볼 텐데 이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이 그렇다면 김용현 장관의 재판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영상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재판 일단 오전 절차를 마무리하시고 오후에 저희하고 좀 더 협의를 한 다음에 진행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재판장님? 일단 주신 분이라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장관님 식사 문제도 있고 해서 피고인 퇴정할 때 무슨 일이 있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 재판받는 우리 김용현 장관에 대한 지지를 표시한 것뿐인데요. 그런 일을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재판장 권한이 아닌데 왜 자제하라고 하십니까? 시민들한테 왜 이래라 저래라 재판장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재판 직후고 법정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증인께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최고 존칭을 하는데 이랬어요, 저랬어요. 다 진짜 검사들이 정말
제대로 교육을 안 받아가지고 어디서 그런 버르장머리. 지금 발언은 조서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하소 그래 기재해. 변호사님들 이게 오늘따라 대한민국 검사의 수준입니까? 오늘 그러니까 또 부사층이 사라지죠. 오늘 또 저 주말이셔서 들뜨셔서 그런가? 검사부 없이 하는 소송이 다 무효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재판장님 이번 진행에 저희가 어떻게 동조할 수 있습니까? 협조할 수 있습니까? 글쎄 저 장면을 보고 있으니까 좀 판사도 참 고된 직업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무슨 판사의 권한이라고 이제 따지는데 법정 안에서 이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다라는 부분이. 그렇죠. 그러니까 논리와 비논리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불편해 보이는 겁니다. 법정 안에 있는 모든 진행은 해당 이 담당 판사의 권한입니다. 근데 지금 그 이 김영현 측 변호인은 억지 논리를 피하는 거죠. 사실 보면 말투도 그렇고요. 이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의 제지에 전혀 응하지 않습니다. 저는 퇴정 명령 부분들도 저는 단호하게 저는 판사가 이렇게 결정을 해줘야만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고 이 재판이요 그냥 무슨 이혼 소송이나 뭐 어떤 단순한 경제사범들의 어떤 그런 게 아니라 헌법을 유린한 내란에 대한 혐의를 하는 엄중한 재판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비논리로 맞서는 거를 정말 판사가 이거를 단호하게 꾸짖어야지. 아까 보십시오. 주말에 드드지어서 이러시는가? 이게 무슨 집판사요. 그럼요. 집판사요. 저는 집판사가 문제입니다. 이렇게 집판사가 김영현 측 변호인들을 풀어주다 보니까 이진관 판사가 진행하는 이 재판까지 와서 막무가내로 막 이렇게 어깃장을 놓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 법원의 가장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룰 이런 것들을 이 재판정에 좀 내려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이하성 변호사 이분이 변호인으로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대한변협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으로 해서 자격 파탈까지 저는 검토해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죠. 앞서 뭐 김의원께서는 이제 여론전 성격이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성추행 부회장이 보시기에 그럼 제 변호인들이 저게 피고인에게 유리할까라는 좀 의구심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행동을 계속 이어가는 이유를 좀 뭐라고? 일단 재판부에 대한 이 사법부에 대한 기본적 존중이 없는 사람들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영상은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고용인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은 거기에 증인으로 간 거기 때문에 그 재판부 그 판사에게 잘 보일 필요는 없다라는 판단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아까 전에 나갈 때 감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조롱하듯이 얘기한 것도 아마 또 들어가서 이렇게 쫓겨나는 장면을 연출하는 거를 의도하고 전 들어간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서 나가 이렇게 탄압받고 있다. 지금 재판장으로부터 뭔가 탄압받고 있다는 이미지를 연출하는 거. 그래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이거를 여론전으로 끌고 가려는 거죠. 이것만 편집해가지고 아니면 이것만 해가지고 아마 이 본인의 지지층이나 이쪽에 이거 봐라 지금 재판부가 얼마나 불공정하냐라는 식으로 아마 호도하려고 할 겁니다. 그건 매우 잘못된 행위고요. 이번 사법부에 대한 존중도 아니기 때문에 저도 아까 그 부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에 대해서는 대한변협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전체 변호인들을 욕먹이는 행위거든요. 저렇게 사법부를 존중하지 않는 모습. 아니 국민들이 저 영상을 보면서 아니 변호인들이 저렇게 해도 되는 거야? 법정이란 것은 아주 신성한 곳이고 어떤 법정이든 이 판사의 지위에 따라야 되는 것인데 저렇게 법정들 그러니까 판사들을 저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야? 저런 변호인도 괜찮은 거야? 그리고 아까 전에 그 구치소에서 풀려난 것도요. 본인의 인적사항을 말하는 걸 거부하면서 풀려난 거잖아요. 저는 이것도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다른 일반 국민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이렇게 감치나 구치됐을 때 아 이거 말 안 하고 버티면은 풀려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도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참 변호사들로서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이 좀 대한민국 국가 사회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좀 아주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뭐 1시간 만에 출석했죠. 이 재판에서 좀 짚어볼 대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군병력 투입과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이 내가 지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을 했습니다. 그 내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제가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론조사 꽃, 또 민주당 당사, 또 무슨 언론사에도 병력을 좀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거기는 민간 기관이니까 안 된다. 펄쩍 뛰었죠. 이 민간 기관에 절대 보내지 마라. 안 된다고 제가 딱 잘랐고 그래서 장관이 아마 전부 지시를 해가지고 전부 올스톱 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사와 같은 민간기관의 군병력이 출동을 했죠. 그 대목과 관련해서 본인은 지시하지 않았고
김용현 전 장관이 알아서 한 거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일단 상식적으로요. 장관도 높은 자리이긴 합니다만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예요. 군 통수권자가 반대하는데 장관이 군 병력을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움직일 수는 없었는데 그냥 일관되게 헌법재판소에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은 일관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내가 했던 비상계엄은 계몽령이었다. 그러니까 당시 민주당의 어떤 줄탄핵 또는 일방적인 예산 삭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국민 호소를 했던 부분이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전체적인 계엄의 판을 짰다. 다시 말해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은 본인이 군대를 안 갔다 온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병력 운영하는 부분은 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국회에 어떤 질서 유지 차원으로 병력을 투입한 부분 그런 부분들은 내가 승인을 했지만 일반 언론사라든가 민간 쪽에 병역하던 부분들은 본인이 반대를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본인은 나름대로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그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동의를 하지만 나머지 어떤 비상계엄의 판, 특히 내란과 관련된 부분, 병역 운영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은 김용현 전 장관이 다 했다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 지난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본인이 어떤 포고령이라든가 또는 비상입법기구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김 전 장관이 다 작성을 했고 그 당시에도 기억나는 부분이 보면 전공의 처단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왜 넣었느냐 하니까 그냥 김용현 전 장관이 그냥 이건 형식적인 것 때문에 넣었다는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그냥 계몽령이라고 하는 그 조금 큰 원칙에 대한 부분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내란죄 관련된 부분 특히 병역 운영이라든가 이런 포고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김용현 전 장관이 전체적으로 책임을 묻는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바꿔진 게 아닌가 이렇게는 보입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헌재에서도 그런 게 좀 논란이 되고 있었고 이거는 김용현 장관에게 책임을 다 넘기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근데 그 재판부도 그러겠지만 보는 국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말을 믿을까요? 황당무계하겠죠. 사실상 뭐 군대를 여기를 선택적으로 국회는 보냈는데 예를 들어 민주당사나 뭐 언론사나 여론조사 꽃 그러니까 김호준 씨 방송국에 보낸 거는 내가 만류했다. 그러면은 국방부 장관이 뭐 항명을 한 건가요? 사실상 그건 다퉈봐야 되는 것인데 참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그러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언론사 단전단수는 누구를 통해서 지시를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군을 보내고 이런 그 특정돼 있는 언론사나 이런 것들이 지금 군대를 보내는 부분과 맞닿아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발언 자체는 또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허황된 주장에 대해서 저는 재판이 너무나 시간 낭비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으나 큰 축에서는 대통령은 윤석열이었다는 거죠. 김용현은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군 통수권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재판부에서는 신뢰할 만한 증언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성실 부장님 왜 군 투입 지시 부분을 저렇게 좀 부인하는 이유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부인해야만 되는 상황이 뭐가 있나요 지금? 왜냐하면 그게 가장 결정적 부분이기 때문이죠. 이 내란죄와 관련돼서 그 군인들을 투입해서 국회를 봉쇄하려고 했던 시도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고 했던 시도 그러니까 입법부가 이거를 해제하라는 걸 막으려고 했던 시도 이게 사실 이 내란 혐의에서 가장 큰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거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지금 내란의 숙에 우두머리로 지목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은 군 병력 투입을 나는 내가 직접 명령한 게 아니라 난 반대했다. 근데 김용현 장관이 무리해서 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본인은 어떻게 보면 그 내란죄 혐의에서 빠져나가려고 그걸 줄이기 위해 하는 건데 아까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말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거를 계몽령으로 믿는 사람도 지금도 없고요. 군 투입 그리고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하라는 지시 이런 것들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가 이것을 단순히 그냥 뭐 며칠짜리 계엄, 그냥 계몽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계엄, 내란을 시도했던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유일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말이 맞는 사람이 김용현 전 장관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답변을 안 해주고 있는데 김용현 전 장관만 본인과 어떻게 보면 합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걸 거짓말을 통해서 좀 빠져나가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모든 증인들과 증언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병력을 투입했다라고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부정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이준호 대변인 혹시 김용현 전 장관의 입장이 뭔지 뭐 아시는 거 있어요? 글쎄 제가 김용현 장관 뭐 변호인과 따로 뭐 연락한 거는 없어서 뭐 따로 더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답변에 대해서 민주당은 지금 이렇습니다. 입장이
내란몰이라는 큰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목표에 맞추어서 진술들을 끼워 맞추고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답변한 것 중에서 내가 지시했다라는 원하는 답변이 안 나오니까 부하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긴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이런 지적을 하는데 네. 그걸 원하는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책임을 떠넘기다고 비판을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좀 볼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실을 말하는 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게 법원에 판결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1심하는 과정인데 그 안에서 사실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이거를 사실을 그 점 전제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한 것은 좀 부당하다는 말씀드리고 실제로 굉장히 위험한 게 왜냐하면 곽종근 사령관 같은 경우에 인원을 끌어내려라 그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것을 곽종근 사령관은 윤 대통령의 지휘를 받아서 지시를 하달했다라고 쭉 얘기해 왔었는데 이번에 드러났지 않습니까? 곽종근 사령관이 인원을 끌어내려라 지시를 하고 나서 최초로 윤 대통령과 9분 뒤에 통화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무도 지시한 사람이 없는데 본인이 판단해가지고 인원을 끌어내라는 명령을 하달한 거예요. 그게 이번에 재판까지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란몰이라는 큰 목표 속에서 너무 끼워 맞추기 해석하다 보니까 이런 억지 좀 주장이 나온 게 아닌가 이런 부분도 좀 열린 좀 마음으로 좀 상황을 좀 재판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그게 사실관계가 그렇게 된 건지. 발판에 그거는 허위사 그게 잘못된 정보기 때문에 제가 바로 잡으면 드러났다라뇨. 그거는 윤석열 측의 주장이죠. 그러니까 곽종근 전 사령관이 오해했을 것이라는 것인데 중요한 거는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곽종근 사령관이든 여인영 방첩사령관이든 이 이진호 수방사령관 정보사령관이든 누구하고 통화했습니까? 김용현하고 통화했습니까? 곽종근 사령관이 국회에 있을 때 김용현 전 장관이 전화해서 들어가라. 지금 표결이 안 됐다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통화했잖아요. 그건 윤석열 대통령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통화를 했으면 군대를 빼라. 이거는 국방부 장관이 김용현이 나의 명령을 어기고 지금 군 투입했다. 이런 말들이 곳곳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나온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허무맹랑한 주장들을 하는 거고 김용현 전 장관이 이 부분을 다 뒤집어쓰라 하는데 어차피 저분도 최악 무기 진영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둘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법정을 못 오가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최소한 사실관계는 바로 하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요. 이렇게 말고 또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한 대목도 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 대목은 또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 내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상의 안주머니에서 문건을 꺼내어 읽어본 후에 다시 이를 집어넣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여자분은 누굽니까? 우영주 장관입니다. 저기에 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제가 알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집무실로 들어가는데 당시 무슨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 저게 기억이 나겠습니까?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보이시죠? 이상민 장관 일어나 있고. 네. 당시 증인은 이상민 장관에게 특별히 별도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 아니 추정을 해도 좀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한다면 모르겠는데 이런 불합리한 추정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흥분하지 마시고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시면 답변을 자세히 하시면 됩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 다 지금 다들 듣는데 다 같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다음. 이상민한테만 하는 얘기입니까? 저 CCTV가 특검에서 꽤 전에 공개를 하면서 당시 국무회의 정황이 어땠는지를 보여줬는데 그러면서 이제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그걸 틀면서 물어보는데 대부분 잘 기억하지 않고 제대로 답변은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선택적 기억인 것 같은데 본인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상세히 설명해서 너무 길게 말한다고 제지를 시킬 정도로 말을 많이 하면서 저 부분에 대해서 본인과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사실 저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선택적 기억력을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최상목 총리, 이상민 장관 전부 다 선택적 기억력입니다. 최상목 총리는 심지어 뭐라고 말했냐면 나이가 안경을 안 쓰고 갔기 때문에 글자를 보려면 매우 애써야 돼서 내용을 잘 보지 못했다는 식의 거짓말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다의 복장을 보라. 나는 원래 양복을 갖춰 입고 가는데 갑자기 간 거였기 때문에 안경과 복장을 갖춰 입지 못하고 갔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요. 이상민 전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뭐라고 했었죠? 대통령 집무실 책상 위에는 아까 지금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신문에서 뭐라고 지시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상민 전 장관은 그냥 대통령 책상 위에 뭐가 있길래 그걸 쓱 보고 소방청장에게 전화했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봤던 저 영상 속에서 문서를 보고 있는 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 전에는 거짓말을 하다가 저 영상이 공개된 이후에 본인들의 거짓말이 드러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기억이 나지 않는다로 넘어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렇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 증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할 말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에게 대해서 뭔가를 지시하는 거 아닙니까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저게 지시하는 걸로 보이니까 영상 자체의 뭐 신빙성을 좀 떨어뜨리려고 했을까요? 그렇죠. 아까 전에 저 여자는 누굽니까라고 했던 것도 본인이 이건 난 진짜 기억 안 난다. 내가 저기 국무위원 몇 명 오지도 않았는데 내가 기억 못 하겠냐.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이 정말 기억이 안 난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제가 막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 영상을 통해서 이미 이 수많은 거짓말들이 뒤집혔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과 불리한 진술이라고 해서 본인과 불리한 영상이라고 해서 저런 식으로 계속 거부한다고 해서 재판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건 영상이 뭐 증언도 아니고 실제로 저희들도 다 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 적절한 설명은 아닌 것 같다는 것도 재판부가 인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이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을 좀 보호해 주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국무위원들을. 왜냐하면 지금 이제 상황을 복귀해 보면 지난 12월 3일에 비상계엄이 아주 치밀하게 준비됐다기보다는 상당히 좀 엉성하게 그렇게 좀 진행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생각할 때는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비상대권을 김용현 전 장관하고는 상당히 좀 깊이 있게 논의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날 12월 3일 날 그날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불려온 한덕수 총리라든가 최상무 부총리라든가 나머지 국무위원들은 사실 비상계엄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그 국무회의에 참석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본인이 어쨌든 비상계엄이라든가 탄핵이 되고 이제 지금 내란죄의 어떤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국무위원들이 사실 조금 선량한 피해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본인이 나름대로 아마 저 CCTV 영상을 보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그래도 국무위원들이 조금 참석하긴 했지만 사전에 모의된 것도 아니고 어떤 구체적인 역할을 지시한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따른 것도 아니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머지 국무위원들을 조금 보호해 주려는 것이 아닌가. 그래도 어쨌든 본인이 충안구 후보였던 뭐 김용현 전 장관이나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논의를 했지만 나머지 국무위원들은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나머지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은 조금 억울한 피해자다, 조금 선량하다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어떤 진술이나 이런 부분들을 약간 기억이 좀 나지 않는다, 조금 기억이 뭐 가물가물하다 하는 형태로 조금 피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이준호 대변인께서 보시기엔 뭐 CCTV 영상을 이제 과거의 일이라도 내 기억이 안 나다가 그때 영상을 이렇게 보면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 때 이런 얘기를 했었지라고 생각이 날 것 같기도 한데. 어때요? 그럴 수도 있는데요. 비상대권을 행사하는 그런 이제 엄중한 결단을 내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더 그때 당시 상황이 좀 어떤 그 결단 내렸을 때 여러 복합적인 상황들, 그러면 심리적인 압박이나 책임감 이런 무거운 이제 그런 심리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또 이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다. 실제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무위원들 모여가지고 다 옹기종기 모여서 이 무슨 일이 있는 거냐라고 서로 막 얘기를 묻고 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오히려 역설적으로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무위원들이 호출받고 몰려들었다. 몰린 장면이다. 이렇게 좀 간접적으로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취지로 한덕수 전 총리가 얘기했다고 윤 전 대통령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제 장면에서 인상적인 대목이 윤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들어오니까 한 전 총리가 인사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거든요. 뭐 인사를 안 할 것도 없고 또 한다고 해서 잘못될 것도 아니겠죠. 그래도 어차피 이제는 뭐 한 배를 탔다가 지금은 그 말하자면은 법정에 쓴 그런 모습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뭐 공범으로서 서로 간의 어떤 여러 가지의 뭐 교감 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저는 한덕수 전 총리나 이상민 전 장관 그리고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다 포함해서 보면 비겁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허황된 말들로 계속해서 국민들 앞에 어떤 갖가지 해명을 하는데 나 뜨거워서 못 보겠어요. 예를 들면 저는 한덕수 전 총리를 보호하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그것도 본인들이 큰 덩어리에서 이 나라를 그 12월 3일 날 평온한 날에 난리를
난리통을 만들어서 정말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국가가 6개월 이상이 정지됐습니다. 전 그런 것들을 보면 반성하고 있는 그대로 사실을 가지고 정말 국민 앞에 사죄하고 재판부에 사실 좀 선처를 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국민이 보고 싶은 모습 아닐까요? 근데 앞서도 우리 성치훈 그 부대변인 얘기했지만 아니 한 나라의 총리와 부총리까지 했던 사람들이 뭐 뒷주머니에다가 그 서류를 넣어서 못 봤다는 사람, 안경이 없어서 못 봤다는 사람, 멀리서 초능력으로 본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이 단전단수의 문건을 봤다는 사람, 이게 그 한 나라를 통치했었던 국민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들. 정말로 좀 이 그 대면하는 모습 속에서 이게 조속히 빨리 끝나는 것만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또 한 대목이 추경호 의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당시 계엄 선포 직후에 전화를 왜 했느냐. 그러니까 추경호 의원은 지금 체포 동의안도 처리가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이죠. 왜 전화했냐고 물어봤는데 글쎄요. 윤 전 대통령이 어떻게 답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추경호 원내대표랑 통화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래서 상의를 미리 못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통화 시점이 사실은 비상계엄 후에 네네. 아주 급박한 상황인데 그때 전화를 해서 고생이 방에서 그때는 뭐 그렇게 방에 사람도 없고 뭐 이렇게 좀 정신없고 이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는 증인이 말씀하시면 되는 건데 그 당시 상황이 이렇게 뭐 일반적으로 뭐 급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상황 안에 전화해가지고 고생이 많았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뭐 그때 뭐 특별히 저도 할 일이 없었거든요. 그 당시 상황에서는.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하고 통화를 합니다. 계엄 선포 직후에. 그러니까 이진관 판사는 그 급박한 상황에 통화를 한 이유와 그 내용을 물어보는 건데 윤 전 대통령은 바쁘지 않았다고 얘기를.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답변 조금 궁색해 보이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보면 뭐 곽종건 전 특수사령관이나 뭐 이진수 뭐 우리 수방경비 사령관이나 뭐 이런 분들이 나름대로 그때 벌써 국회 병력이 투입되고 있는 이동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가 아주 긴박하게 움직일 때 저는 할 일이 없었다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궁색한 답변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다만 지금 추경호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통화를 했을 때 비상계엄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건 보면 결국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치밀하게 준비되거나 추경호 원내대표까지 포함한 어떤 국민의힘 지도부하고 사전에 치밀하게 논의되거나 의논이 된 게 아니라 그날 당시에 그냥 12월 3일 날 적극적으로 아주 굉장히 뭐 긴박하게 그냥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때 생방송으로 그 비상계엄 선포를 지켜보는 모든 국민들도 의아해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그 상황을 좀 설명을 하면서 아마 본인이 미리 일본 분들에 상의를 하고 또는 어떤 의견을 듣지 못한 것에 대해서 조금 미안하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이 아닌가. 일단 추경호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구속 이 적부심도 앞으로 이제 국회에서 어떤 체포 동의안이나 여러 가지 처리가 되고 난 다음에 아마 본인이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 어떤 재판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추경호 원내대표 입장을 최대한 배려하는 그런 답변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 그때를 한번 돌이켜 보면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거의 많은 국민들이 국회 표결이 어떻게 되는지 실시간으로 TV나 유튜브나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보는 상황이었거든요. 뭐 특전사 군인들이 내리는 장면도 보고 그때 상황에서 특별히 본인은 할 일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 말을 또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에게 좀 유리한 발언을 해주는 사람들만 보호하려는 추경호 원내대표나 아니면 한덕수 전 총리나 이런 사람들만 보호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색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사실 한덕수 전 총리도 그렇습니다. 본인은 말렸다고 했습니다만 최상목 전 부총리도 그랬고요. 국무위원 대부분이 한덕수 전 총리가 말리는 모습을 난 본 적이 없다. 그 말은 들은 적이 없다라고 다 증언들을 하고 있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만 말렸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도와주고 있잖아요. 추경호 전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거는 그 둘의 통화는 그
둘만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둘만 입을 맞추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만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게 뭡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통화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엄 해제 투표를 위해서는 여야 대표 모두에게 원내대표 모두에게 연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락했더니 늦춰달라라고 하고 이제 투표 표결할 거다 이제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니까 30분만 더 늦춰달라고 하다가 결국 그 뒤에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당사로 또 모이라는 문자를 그 당시에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금 매우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은 그때 그런 얘기 하지 않았다. 표결 방해 행위 그런 얘기 한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미안하다는 말을 하기 위해 전화를 했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 궁색해도 너무 궁색하다. 저는 거짓말도 성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 정도 거짓말이면 그냥 국민을 기만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판사 이진관 판사도 그냥 뭐 증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하라고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들을 만한 그 신뢰성이 없다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참 이 거짓말을 하다 보면 허점이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랑 고생했다라는 거 외에는 기억이 안 나고 그런데 그렇게 바쁜데 고생했다는 말을 하려고 했냐. 그랬더니 나 그날 한가했어요 이 얘기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 비상계엄의 요건이 헌법에서는 전지사변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입니다. 근데 한나라의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잖아요. 한가했다며요. 근데 국가가 비상 상황에 지금 직면했는데 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본인 스스로의 비상계엄이 그냥 놀이였던 겁니다. 국가는 비상 상황이 아니었다는 걸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스스로 결국 자책골을 또 넣는 것이다.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말 많이 하다 보면 그 허점들이 드러난다고 저는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지금 상황에서는 홍장원 전 차장이 두 번째 출석해서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 측의 그 신문보다는 좀 더 격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고 지금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정치부 기자님 지금 보면 홍장원 전 차장이 아예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일단 김계리 변호사를 콕 집어가지고 그러니까 무언가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그 국정원의 문건이라든가 이런 거를 어떻게 알았냐 취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홍장원 차장이 이제 보좌관 그러니까 그 메모를 받아 적으라고 했던 그 보좌관과 관련된 이야기를 김계리 변호사랑 이전 처음에 나왔을 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 김계리 변호사를 콕 집어서 그러지 않았냐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 물어본 겁니다. 방금 맹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용들이 뭐냐면 홍장원 전 차장 김계리 변호사가 뭐라고 했냐면 홍장원 전 차장의 보좌관의 진술에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진술이 국정원에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국정원의 문건은 외부로 유출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 어떻게 봤냐라고 지금 홍장원 차장이 찍은 겁니다. 아니 그거 봤다면 그 불법적으로 유출된 것 아니냐라고 지적을 한 거기 때문에 그 만약에 이 김계리 변호사가 이런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측이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못하면 불법적으로 뭔가 증거를 받아서 불법적으로 제출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증거는 인정될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그 증거가 유출된 경위에 대해서도 아마 알아봐야 될 것이고 불법적으로 받은 것이라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홍장원 전 차장은 어떻게 보면은 저기에 대해서 본인에 대해서 아주 공격적인 이 질문이 들어올 걸 알고 들어간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역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당신들이 지금 나 공격하고 있는 그 증거 불법적인 증거 아니야라고 역공을 한 거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매우 당황했을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계리 변호사가 답변을 증거 기록에 있다라고 하면서 재판장에게 증인 태도에 대해서 문제를 좀 지적해 달라고 당부를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은 이제 저희가 아마 내일 시간에 보내드릴 수가 있는데 팽팽한 신경전을 지금 벌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볼 때 홍장원 증인하고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100번 싸워서 다 100번 질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니까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은 진짜 깊이 신뢰했던 것 같아요. 육군사관학교 출신이고 또 정보맨으로 굉장히 오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볼 때 굉장히 좀 신뢰를 했다. 특히 보면 조태용 국정원장보다 훨씬 더 신뢰를 한 것 같거든요. 그 비상계엄 상황으로 돌아가게 되면 비상계엄 10시 23분에 하기 전에 8시쯤에 홍장원 차장한테 먼저 전화를 해서 조금 있다가 중대한 전달이 있을 때니까 대기하라는 지시를 내리거든요. 그리고 난 이후에 10시 23분에 이 비상계엄 선포하고 난 다음에 10시 53분쯤에 홍장원 차장에게 전화해서 방첩사를 도와라. 인력이든 예산이든 무조건 다 도와라. 나중에 대공수사권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날 비상계엄 때 2번의 통화를 한 사람은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이 생각보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곽종원 전 특수정 사령관이 나왔을 때도 그때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 끝나고 난 이후에 이 한동훈 전 대표를 잡아와라.
뭐 총으로 쏴 죽이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곽종근 전 특수정 사령관이 얘기하는데 홍장원 전 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뱉던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알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난번에 홍장원 차장이 첫 번째 나왔을 때도 주 신문이 일어나면 반드시 변호인단에서 바로 반대 신문을 바로 해야 되는데 반대 신문 자체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거였거든요. 그렇다는 건 홍장원 전 차장에게 물어볼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한 번 더 홍장원 전 차장이 왔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변호인 측에서 질문할 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홍장원 전 차장이 뭐 이번 내란 어떤 재판에 있어서 가장 핵심 키맨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아마 직위원 재판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 신문의 기회가 있지만 신문을 할수록 딱히 유리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뭐 홍장원 차장 그냥 오늘 계속 하면 좋겠다 했더니 오히려 그랬죠. 변호인 측에서 반대 신문을 준비가 안 됐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직위원 재판장이 한 번 더 넣는 게 어떻겠냐 해서 오늘 나왔기 때문에 저는 아마 변호인 측에서 홍장원 전 차장의 어떤 진술을 어떤 반박할 만한 어떤 뚜렷한 물증은 오늘 또 제시를 못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뭐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신문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그 지렁이 글씨라는 거에 문제를 제기했는데 오늘 홍 전 차장이 이 부분을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1차로 쓴 메모는 폐기해서 없는 거고 자기가 인터넷에서 그냥 이미지를 가져온 거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지렁이 글씨라는 것도 큰 의미가 없어요. 뭐 여기가 이제 언론사니까 기자들이 들으신다면 이해가 쉽겠지만 기자들 글씨체를 막 갈겨 쓰지만 본인만 알아보는 글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풀어쓰고 기사화가 되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 타이핑 없을 때는 손으로 메모를 했잖아요. 지렁이 글씨를 씁니다. 그러니까 지렁이 글씨를 쓰든 뭐를 쓰든 간에 이 부분은 홍장원 차장만이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본인의 기억 여인영 방첩사와 통화해라. 그래서 여인영 방첩사령관과 통화했을 때에 그 체포 명단이 쭉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억이 거짓이냐 아니냐의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격을 하는데 사실 홍장원 그 1차장의 어떤 여러 가지 정황들이 다 맞아 떨어집니다. 여인영 방첩사령관도 체포에 대한 명단이 있고 그 명단 부분이 홍장원 차장의 기억과 일치하면 그러면 지금 지렁이 글씨든 아니면 고딕체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명단 자체가 홍장원 차장의 머릿속에만 존재했던 게 아니라 방첩사, 그다음에 특전사 모든 사람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경찰 조지호 경찰청장 명단이 일치하는데 뭘 그걸 따집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무의미한 증인 신문으로 보는 게 맞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윤 전 대통령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부분이 그게 유일했을까요? 그러니까 홍 전 차장이 그러니까 그거는 예시로 본인이 하나를 보여준 거지 실제로 이게 내가 쓰고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속해서 이 홍장원 차장의 그 메모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사실상 증거로서 탄핵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 가필했다, 누가 다른 사람이 쓴 거다 거의 음모론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하다가 이제는 저 지렁이 메모, 이거 지렁이 메모 누가 어떻게 지렁이가 뭐 지나가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글씨라고 알아보는 것이냐. 홍장원 그 차장은 본인이 설명한 것처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거는 1차 메모는 파기했기 때문에 없는 건데 예시를 들어서 얘기를 해준 겁니다. 아 내가 이런 식으로 날림 글씨를 써가지고 내가 알아볼 수 있는 걸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보좌관한테 받아자고 했던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예시로 보인 건데 그거를 또 그 고지고대로 보고 저 글씨를 어떻게 알아보겠냐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홍장원 전 차장의 저런 증언 메모 이런 것들을 증거로서 탄핵시키고 싶어하는 의도는 알겠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회 상황도 살펴볼 텐데 법사위에서요. 지금 검사장 18명에 대해서 고발을 했죠. 이것이 조금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의 집단 항명은 정치적 집단 행동으로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이에 국회 법사위는 오늘 18명의 검사장을 경찰에 고발합니다. 법사위에서 그 검사장들 고발을 한 건과 관련해서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원내 지도부하고 사전 논의는 없었고요.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아직 그 관련된 그 논의는 아직은 진행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이고. 이분 성추행 부장에게 여쭤봐야 될까? 법사위에서 고발을 했는데 지금 원내에서는 지도부하고 상의가 안 됐다고 하는 거는 그냥 법사위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을 네. 했다는 얘기거든요. 네, 뭐 민주당 법사위원들끼리 결정을 해서 한 건데 저는 이건 정무적으로 부적절한 판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부분은 당연히 지도부와 상의를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그 검사들에 대한 징계와 관련된 법안이나 예. 이런 것들을 좀 진행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안 그래도 지금 이 검사장들의 뭐 사퇴, 사표 이런 것들도 나온 상황 속에서 저런 것들을 낼 경우 사실 이 문제가 다시 또 불거질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거를 화두로 다시 끌어올리는 거는 당연히 정무적 판단을 지도부랑 상의를 했었어야죠.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또 순방을 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이 나가 있을 때 뭔가 계속해서 이전에도 이런 건 법사위나 이쪽에서 좀 강한 강경 드라이브를 걸면서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해외 순방 이런 이슈들이 자꾸 묻힌다라는 평가들이 지적들이 이전에도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래서 좀 자제해야 된다, 자중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또 지금 대통령께서 나가시자마자 좀 강경한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예. 저는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도 그걸 물어보는 기자들에게 매우 신경질적으로 지금 답변을 하신 걸로 좀 맞아요. 알려지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그렇게 반응할 정도면 저는 법사위원들이 매우 저는 부적절한 판단을 했다고 보거든요. 예. 이거는 빨리 지도부랑 지금이라도 좀 늦었지만 상의를 해서 이거에 대해서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철회를 할 것인지, 보류를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지도부 차원에서 함께 논의하고 결정을 예. 내려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철현 의원께서는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이런 일이 좀 왕왕 벌어지는 이유를 좀 뭐라고 보세요? 처음에 일단 김병기 원내대표가 리더십을 완전 상실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난번에 송원석 원내대표하고 정부조직법하고 특검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합의를 했는데 대통령이 그때 100일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것은 야합이다. 야합을 했다 이렇게 그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때 당시에 야합한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글쎄 아마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때 당시에 벌써 리더십이나 권위를 좀 상실했고요. 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김병기 원내대표를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난번에 조희대 청문회 때도 그렇고 예. 지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마 추미애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어차피 대통령한테도 야합한 원내대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같고요. 예. 최근에 보면 그 김병기 원내대표가 어느 정도로 지금 권위나 리더십이 떨어졌냐면 그 운영위원회 회의를 할 때 정책실장이 김용범 정책실장이 김은혜 의원하고 어떤 논쟁이 설전이 벌어졌을 때 있었죠. 여러 예. 차례 걸쳐서 정책실장을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제어를 못했거든요. 그렇다는 건 대통령실에 있는 참모도 김병기 원내대표는 물대표라는 걸 이제 다 알게 된 거거든요. 그건 반대편까지 있는 것 그렇기 같은데. 때문에 저는 예. 김병기 원내대표가 저는 나름대로 이제 원내대표로서의 어떤 권위는 완전 상실됐다. 그 정도까지요? 특히 추미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나름대로 이제는 뭐 김병기 원내대표 상의하지 않고서도 법사위원들하고도 그냥 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의 어떤 리더십이 완전 상실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때도 협의가 이제 지도부하고 없었던 적이 있었죠. 그 영상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법사위 차원에서 그 조희대 대법원의 대선 개입과 사법 쿠데타 의혹 규명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니까 로키로 가자는 흐름에 안 맞아서 좀 아쉽다는 얘기했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뒤처리 알아서 하라고 얘기했거든요. 순방 때 국회에서 당에서 뭔가 일이 벌어진 일이 반복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계속 이제 반복이 되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권여당 내에서 특히 원내의 어떤 살림을 맡는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좀 짜증이 나죠. 오늘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보니까 좀 짜증이 나셨더라고요. 알아서 해라. 뒷감당 법사위가 알아서 하시오. 예. 뭐 정청래 대표도 몰랐던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제 이 정당의 운영이라는 것들이 상임위가 늘 뭐 원내 지도부에 보고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건 아니죠. 네. 거기에 허락을 받아서 상임을 운영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관례상이라든지 운영의 ABC상 상임위가 이 같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원내 지도부에 얘기를 하고 의견을 구하죠. 예. 그리고 검사장 18명 반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고발 조치 들어가는 것도 법무행정을 하는 법무부 장관, 우리가 무슨 야당입니까? 여당이잖아요. 그러면 당정 간에 충분히 협의를 하고 이 부분이 과연 여론의 어떤 추이에 있어서 어떤 역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순기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 예. 8명의 검사장이 어디 도망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고발 언제든 해도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속도 조절을 원내 지도부가 하지 않았던 부분들은 상당수 김병기 원내대표가 조금 불쾌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 같은 것들이 반복이 되면 예. 집권 여당으로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특히나 대통령이 가서 해외에서 고생하시는데 예. 이런 것들은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런 저는 이제 정청래 당 대표가 이 경찰 고발하는 거, 검사장들 고발하는 걸 좀 미리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왜 이것을 이제 당 지도부는 몰랐냐라고 해야 되냐 하면은 지난번에 해외 나갔을 때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얘기해가지고 대통령의 해외 이제 일정의 이슈가 까랑게 묻히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에이펙 성과를 또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또 재판 중지법을 취재한테 그래가지고 또 그것도 성과를 묻히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번에 이렇게 검사장 18명에 대해서 고발한 것을 예. 정청래 당 대표가 취재한테 그러면 이거는 정말 되돌릴 수 없는 당정 갈등 또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찍히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아마 개딸들의 강력한 요구를 받아서 하기는 해야 되겠고 하지만 내가 한다 그러면은 찍힐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우회하기 위해서 당 대표는 모른 척하고 예. 법사위에 있는 위원들 중심으로 해서 나도 모르게 일어난 일이다라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좀 추론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송지부회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당대표가 저는 몰랐을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법사위원들끼리 법사위원들의 아무래도 저희 당에는 뭐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고 성향도 많이 다른 분들이 있는데 법사위에 계신 분들이 좀 주로 강한 분들입니다. 아무래도 법사위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최전선이라고 할 수 있는 야당과의 전투가 많이 벌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전투력이 센 의원들을 많이 그렇죠. 센 분들을 많이 배치했기 네. 때문에 센 분들끼리 좀 판단을 해서 이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을 당대표에게 저는 보고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예. 당대표나 원내대표 당연히 상의를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이거는 단순히 법사위에 계신 분들이 판단해서 이거는 고발을 해야 된다. 아주 잘못한 이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고발을 해야 된다고 판단했다 하더라도 이게 미치는 파장이 단순히 그들에 대한 이 벌에 대한 징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집권 여당이 지금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고 지금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항소 포기와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정부 판단을 같이 했었어야죠. 그런 부분은 알겠습니다. 글쎄요, 대표의 책임 당연히 지금은 없는 상황입니다만 대표가 지금이라도 좀 중재를 해서 뭔가 좀 중지를 모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께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의 박철우 전 반부패 부장을 임명을 네네네. 했다. 네.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드려요? 이제 검찰 내부 조직의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항소 포기 부분에 있어서 찬성했던 사람을 서울지검장에 앉혀놨으면 이 부분에서 더 이상 갑론을박을 하지 말아라라는 것이고 전체 이번에 검찰 인사를 보면 새로운 정부의 어떤 사법개혁의 기조에 맞는 사람들을 다 앉혀놨고 예.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뭐 질책성 어떤 좌천 인사를 당해서 유배를 갔던 사람들을 다시 원상복귀 시켜놓은 거예요. 예. 그리고 마지막 인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검찰은 검찰에? 10개월 뒤에는 검찰이라는 이름이 없어지기 때문에 예. 아마 검찰 안정화를 위한 어떤 인사 조치였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보기엔 검찰 안정화가 아니라 그 항소 포기의 행동 대장 역할을 해준 거에 대한 보훈으로 이제 알겠습니다. 임명해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